제일 우리 경매에서 치명적인 게 그러니까. 하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출의 여왕 레오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레오 김은진입니다. 오늘 뭐 질문할 게 있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경매를 받으시려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대출이에요. 네. 특히 대출 잘못 받거나 아니면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동산 경매 대출의 위험성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하려고 하는 금액에는 이미 대출이 이제 포함이 돼서 낙찰을 받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이 안 나와 이러면 이제 그게 낭패인 거죠.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온다. 안 나와. 왜 그렇죠? 경우 있겠죠.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납 사례가 있잖아요. 미납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나 뭐 이래서 미납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납 사유의 90%는 그냥 돈을 못 내서 90%? 네. 돈을 못 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나와서 네, 90%? 그래서 90%가 사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부터 알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문제가 그러니까 되나요? 예를 들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낙찰을 받는 분은 없겠지만 있어요.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규제 지역에 내가 지금 1주택자야. 그런데 내가 전매 제한에 걸린 뭐 분양권이 있어. 이런 팔지도 못하는데 그냥 규제 지역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2주택자는 2주택자는 더 이상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그냥 친구한테 빌려야지. 친구한테. 방법이 있나 말이지. 레오님을 친구로 둬야 되지. 그럴 때는 진짜 가정론, 지인론, 뭐 우리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일단 제일 문제. 미납 사례 중에 가장 큰 문제네요. 대출이 안 나오는 줄도 모르고 낙찰을 받는 거죠. 주택수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주택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원래 지분도 포함이거든요. 내가 뭐 어디 산골짜기에 저기 멀리 30분의 1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몰랐어. 난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경우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게 주택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막 이런 경우. 어떡해. 네, 뭐 빨리 넘겨야지. 언니한테. 그렇죠. 네, 그걸 빨리 넘기고 주택수를 맞추면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거군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또 해결이 되더라도 내가 팔기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비과세 받을 건데 지금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내 주택수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건 소득이에요. 소득. 네, 내가 소득도 없어. 아니면 뭐 부채가 상당히 많아. 막 이러는데 DSR 뭐 이런 거 뭐 간혹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 경매인데요?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도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경매인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서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경매도 매매 일종. 그럼요. 그렇죠. 내가 법원에 가서 예전에도 조금 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경락잔금 대출하면 좀 더 나오고 옛날 얘기예요. 그죠. 지금은 알짤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의 신용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신용도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소득이 맞는지, 뭐 주택수,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세라님이 또 알려주신 것, 또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건의 문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또 그때도 물어봤잖아요. 이거 대출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인수금액이 이만큼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라 금액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거기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 보증금 8억이야. 뭐 낙찰가는 1억이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왜 그 1억까지 내려갔겠어요. 그 인수금액 포함이어서 예, 그만큼 내려간 건데 그럼 뭐 1억에 80%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내 낙찰가 1억에 80% 안 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수금액 또 빼고 예, 막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잔압.
현금 잔압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인수금액이 있으면 현금 음. 여력이 좀 있는 분들만 그 물건에 도전을 그쵸? 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많이 낮잖아요. 그 대신 인수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좀 낭패를 봤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부모가 그 엄마랑 따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랑 따님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으면 주택을 사지 않는다고 각서를 써요. 각서를 쓰잖아. 그러면 이제 근데 엄마는 그 돈으로 샀어요? 그 돈으로 산 건 아닌데 이게 네. 돈에는 뭐 이름이 안 써 있어. 그치. 그 돈으로 뭘로 샀는지 샀는지 뭘로 모르지. 샀는지 몰라. 은행에서는 어떤 거를 파악을 하냐면 이 집 식구들이 집을 샀나? 식구를 보거든. 거기에 딸이 있었어. 근데 그 딸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조금만 대출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딸을 분리시키면 되거든. 당연히 주소를 바꾸면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인이 될 거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잔금 덜컥. 한 거지. 그 등기를 했지. 그러면 부모랑 딸이 같이 있는데 그럼 바로 조사 나오겠네요. 이게 계속 조사하잖아요. 네. 이 집 식구들 대출 받았나? 뭐 아니 집 그렇게, 샀나? 그렇게 뭐 자주 이러면서 조사 6개월에 한 번씩.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럼 바로 또 상환해야 되나요? 그러면 부모는 어쨌든 그 엄마가 받은 1억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낭패를 겪는 거예요. 왜 있냐면 그 1억 받았잖아요. 생활안정자금. 네. 근데 내가 좋은 물건이 나타났어. 막 경매로 막 너무 좋아 막. 그러면 그러면 하고 싶은데 그치? 어떡하죠? 아무 생각이 없어. 사고 그냥 낙찰 받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그런 생환자가 그 약정서가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정서를 썼다면 기억을 하고 또 가족끼리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딸이 몰랐을 딸이 수도 몰랐을 있지. 수도 있죠. 엄마가 무슨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게 무슨 돈인지 모를 수가 있네요. 근데 모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딸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그거 다 여기 그 뭐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데 잊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낭패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경매를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우리 경매 정보지 보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세대 이렇게 써 있어. 빌라. 네. 그쵸?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네. 뭐 이러면서, 주택이니까, 저 비규제니까 70% 나올 거야. 나는 무주택자니까.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입찰을 했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부상, 상가임. 아이고. 사무소임. 뭐 이렇게. 타고 나기를 상가로 타고난 아이로구나.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타고 나기를 상가로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이제 상가로 해놓으면 4계층까지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층을 상가로 태생을 만들어 놓고 용도가 아예 상가인 거죠. 그리고 위에는 다 이제 주택이에요. 필로피가 있으면은 2층이 이제 상가고 위에가 이제 다 주택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면 한 계층을 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태생이 상가의 애들이 있어요. 건축허가 그래서. 받고 나서 용도는 원래 상가인데 실내를 다 집으로 꾸며놓고 그렇게 분양을 합니다. 근데 태생의 용도 자체가 그쵸. 상가이기 때문에 네. 얘는 그 타고나기를 동양인이고 타고나기를 흑인인데 색깔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네. 흰 흰칠만 한 거야. 흰칠만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아무리 흰칠을 해도 그래도 타고나기를 그렇게 그렇지.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죠. 맞아요. 근데 은행은 그거 흰칠한 거 알거든. 알죠. 왜냐면 알아. 건축물 대장에 다 나와 나오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사무소인데 뭐 대출이 뭐 주택에 비해서 뭐 굉장히 적게 나와요. 뭐 방떼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상가는 우리가 이제 주택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려면 MCI라고 해서 방공제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가는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빼야 돼. 무조건 빼야 네, 돼요. 방을 빼야 돼. 상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방 보통 3개 있으면 그치. 다 빼면 다 남는 게 빼면. 없네.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못 받네요. 못 받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건을 볼 때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이제 꼼꼼히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써 있어요. 그걸 왜 못 보지? 상가라고 써 있어요.
있어요. 써 있으면 네.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긴 거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마셨네. 아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너무 좋아 막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너무 괜찮아 그래 싸게 나왔어 뭐 이렇게 그쵸. 생각한 거 아닐까? 속만 한 가지 겉으로 보면은 다 집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대출까지는 차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있죠. 정말 그냥 다세대니까 그냥 주택이라고. 물건에 대해서 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결국 대출을 못 받게 돼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임장 가지 않나요? 당연히 임장을 가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경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하면 임장을 가게 되면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요. 그쵸? 네, 못 들어가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저 아시는 분은 진짜 집요하게 뭐 위층도 가서 물어보고, 아래층도 가서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 안 해요? 네, 실내를 보지 않아요, 저는. 아, 주택은 안 봐도 되는구나. 어차피 다 털 거라. 다 턴다는 건 이제 다 올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특별하게 뭐 치명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치명적인 하자라는 건 누수인데 밖에서 보기에 물자국이 막 보이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이 있지 않은 한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래서 실내를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실내 안 봐서 뭐 낭패가 보는 경우가 있나요? 예전에 저 한번 그런 분 있었어요. 실내를 안 봤는데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공유 부분이라고 하지. 네. 네, 거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뭐 거의 집안의 많은 부분을 막 차지하는 이상한 집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집안에? 그걸 관통을 한대, 집안을. 그래서 내가 우와. 이런 이상한 집이 있냐. 근데 그 친구는 안 가봤다는 거야. 그 6층이었거든?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가 집안에 어떻게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지? 이게 이제 집 안에 있다기보다도 집의 한 부분에 거기가 이제 좀 거의 이렇게 탑층인데 맞아요. 끝에 부분 뭔가 불법 건축물로 뭐 이렇게 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궁금하다. 그때 네. 그 친구가 이거 미납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구조상 문제가 있었던. 심각해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현장 답사 가면 사실 실내는 볼 수 없어요. 그쵸, 안 보여주지. 하지만 벨 눌러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주죠. 뭐 배당 다 받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거 다 언제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괜히 욕만 먹고 하니까 안 하지만 대부분 현장 답사 갈 때 바로 앞에 있는 중개사님 만나잖아요. 중개사님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죠. 그리고 아파트라면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어떤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안 가봤으니까 뭐 얼만큼 뭐 그 본인의 집에 차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낙찰을 받고 하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미납을 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잖아요. 난리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제일 우리 경매에서 치명적인 게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 그러니까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떠안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출이 사실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90%다. 왜 이게 미납이 됐을까 고민을 할 때 이게 대출이 안 나오는 어떤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용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회생을 했다. 파산하고 회생했다. 그래서 나는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다.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생을 해도 그 은행에 채무를 다 갚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생할 때는 탕감을 해주는 거지 완제를 한 게 아니야.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은행 자체 시스템에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그럼 그 은행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은행 쓸 수 있어요? 다행이다. 다른 은행. 다른 근데 은행 내가 모든 은행에 다 그렇게 해놨어. 예를 들면. 모든 은행에? 그러면 이제 힘든 거지. 그쵸. 근데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은 되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때 벤처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은행에 이제 그 잡혀 있는 거지. 근데 딱 한 군데 은행에 살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정말 많은 은행이 잡혀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은행에서 이제 무사히 그분은 정말 그 은행에 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본인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대출을 잘 받으려면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 하고 그다음에 물건지를 잘 파악을 그리고 해야 된다. 물건의 내용을 잘 네. 파악을 한다. 네, 이 그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경매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사례를 들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레오님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